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데드맨은 일행값으로 돈을 버는 일명 바지사장계의 에이스가 1천억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후 이름 하나로 얽힌 사람들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데드맨을 쓰고 연출한 하준원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만재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여사 역할을 맡은 김희애입니다. 바쁘실 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희주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고요. 그 디테일의 에너지가 상당히 좋았다. 나는 감히 들이대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수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사실 부산 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서 저녁자리 하는 동료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전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다들 너무 축하한다고 어쩜 그렇게들 칭찬을 하시던지 왜 이수경 배우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아주 혁혁히 느꼈습니다.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좀 전에. 근데 뭐 조진웅 씨가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참 연기를 그래도 오래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언제나 좀 제 마음에 들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조진웅 씨는 뭐 다들 아시죠? 배우로서도 좋은 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 유머러스하고 더 인간적인 분이라 안팎으로 매력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이수경 씨는 뭐 그야말로 무색무취 너무 깨끗하고 또 얼굴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되게 청순하고 어떨 때는 되게 또 지성이 막 풍부해 보이고 헬로. 네, 아무튼 너무 매력이 넘쳐서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우리 이수경 씨가 출연하는 작품에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두 분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진웅 선배님은 아무래도 역할도 좀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떠실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더 말랑말랑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어요. 선배님이 저희 현장이 너무 힘들면 BGM도 깔아주시고 그런 유머러스함에 되게 감사했고 저희 희애 선배님은 막 같이 찍은 촬영 분량이 많진 않았지만 감독님처럼 희애 선배님은 이 작품을 전체를 보고 계시구나. 이 한 장면 혹은 이 캐릭터 하나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분처럼 진짜 연기를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런 게 참 궁금하고 존경스럽고 네, 그랬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거를 구현해 주시는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희 첫 데뷔작이다 보니 더더욱 이제 그런 감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오랫동안 쓴 시나리오고 이 작품의 글자 하나하나가 연기로 구현됐을 때 제가 느낀 그 희열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장면에서 사실 굉장히 저 스스로는 이제 많이 감동받으면서 모니터를 지켜봤었고요. 어느 한 장면을 딱 꼽기가 힘들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큰 영광스러운 어떤 이 세 배우분과의 작업이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김희애 선배님이 연기하신 심여사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브리핑 대사, 장문의 대사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요. 그렇게 올바른 화술과 그런 디테일한 호흡을 전 감히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서 못하겠고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맑은 순수함을 저도 있겠죠?
근데 더 순수하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제 역할에 족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분장 뭐 헤어스타일 의상도 되게 볼드한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컬러 렌즈도 끼고 우리 분장팀이 최대한도로 저를 변신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갖고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네. 저희 영화는 좀 제가 읽을 때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 읽어도 물론 재밌게 읽었지만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보고 앞에 가서 보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역할에 최대한 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냥 제 역할 그냥 발음 안 틀리고 대사 안 틀리고 여러분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냥 제 씬에만 아주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왠지 저도 제 역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보자면 일단 진웅 선배님이 한 캐릭터가 온통 이 인물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선배님이 방금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 만날 때와 이 사람 만날 때 계속 변화를 줘가면서 연기하셨어야 됐을 텐데 저는 저랑 연기한 선배님의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근데 저런 역할을 한번 하면 진짜 성장하겠다라고 아까 정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만재 같은 캐릭터를 한번 해보면 바꿀까? 순수함을 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애 배우님, 그 캐릭터가 상당히 독특한데 모델로 삼거나 연구한 인물이 있는지를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제가 뭐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그 외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 뵈면은 뭐 영국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되게 패셔너블하고 어떤 뭐 브로치나 뭐 이런 걸로 자기의 그날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거를 또 표시한다는 얘기도 많이 레퍼런스로 받고요. 예, 그래서 그런 외적인 면은 좀 참고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어떤 그 봉조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읽고 심여사는 외국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독특한 캐릭터라고 한국 배우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예. 다행히 저를 떠올려 주셔서 선배님이 감사드립니다. 하셔가지고 정말 캐릭터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우선 연출의 주안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테마를 어떻게 대중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작품을 쓴 입장이다 보니까 연출의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움은 뭐 당연히 이제 첫 데뷔작에 있어서 뭐 실수투성이고 뭐 참 이렇게 많은 스텝과 우리 베테랑 배우님들의 도움으로 정말 한 컷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후반 작업 기간이 좀 코로나 때문에 길어지면서 이런 정말 편집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물론 아쉬움도 남지만 그 최선을 다한 작품으로 저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고 참 잘 쓰여진 이정표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알고 봤더니 감독님께서 집필하시기 전에 이런 거리에 대한 취재를 한 5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밀함이 거기에는 충분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뭐 신인 감독이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은 게 요즘에는 워낙에 현장의 어떤 그 요소의 어떤 그 파트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진정성 이 작품에 대한 그 에너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현장에 정말 화 한 방 안 내시고 너무너무 저희들을 많이 풀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매력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아주 치밀한 구성, 거기에 한번 이 상황에 만재가 뛰어들면 재밌겠다, 예,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현장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저는 첫 번째도 대본, 뭐 두 번째도 대본 너무 책이 재밌어가지고 후루룩 읽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런 막 전문 용어가 나오고 경제 용어가 나오고 뭐 이러고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그리고 또 보다가 이제 오늘 사실 영화 요즘 이렇게 뭐 작품 볼 때 이렇게 막 신나는 음악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막 어두운 음악 나오고 이러면 뭐 또 안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영화는 요즘 뭐 재밌다 그러면은 뭐 N차 관람에서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보시고 뭐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저희 영화는 조금 만약에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못 보던 걸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제 캐릭터는 사실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는 막 큰 어려움이 있었진 않았지만 일단 아무래도 극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정말 이걸 내가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고 이제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좀 솔직히 막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그 순간에 사실 저를 놓잖아요. 김희애라는 사람을 놓고 심여사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왜 여러분들도 자기 음성 이렇게 어떻게 녹음된 거 듣고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처음 봤어요 오늘 제가 그 연기한 거 이렇게 분장해서 그래서 좀 새롭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배우로서는 행복하지만 또 본인으로 제가 김희애로 돌아왔을 때는 사실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오래도록 작업을 하고 항상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모니터를 잘 못합니다. 예, 너무 민망하고, 예, 그래서 되게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잘은 못하는데 그건 제가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확인할 때는 항상 어디에 지구멍이 있는 건가 이렇게 찾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그러하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이만재 캐릭터를 입고 그 현장에 나를 던져보자. 그럼 어떤 날 것 같은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게 좀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항상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냥 허공에 이제 인물을 이게 상상하고 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김희애 선배님에게 대본을 이제 한번 드려보자 하는 제작자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그게 가능할까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저에겐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어떤 것을 했다기보다 우선 한 배우를 두고 그 캐릭터를 쓰게 되면은 사실 대본이 다시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대사의 톤이나 어떤 한 인물의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마음에 두고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는 동일하지만 제가 계속 봐왔던 우리 김희애 선배님의 연기들이나 어떤 작업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입장에서 그 인물에게 더 많이 이제 투영해서 심여사라는 캐릭터를 직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설 과목 질문하셨죠. 그게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요. 그 분장, 의상, 그리고 미술, 공간, 카메라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된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럴 때 제일 신명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괴로움을 표현해야 되고 오죽하였으면
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들, 스태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 인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촬영하고 있는 그 스태프들의 그 역할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죠, 항상. 그래서 거기서 완성되지 않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봤자 그분들은 거기에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 감정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당히 신명났습니다. 예. 제가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 남는 게 그 분장 그날 첫 분장하고 나셔서 그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그 모습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연기 인생에서 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그때 그 이제 분장팀의 작업을 보고 굉장히 분장팀 힘내라고 하실 겁니다. 네네.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네, 막 근데 그 생각은 좀 했어요. 앞으로 할 때는 심야사처럼 좀 계급이 높은 좀 하이 퀄리티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극을 해도 약간 저 공장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항상 좀 사극을 해도 누가 오면 부복을 해야 돼. 두드려 맞아야 되고. 예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자기의 이름값, 그 이름값이라는 결국 책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먼저 하고 싶어서 바지사장이라는 소재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름에 관련된 직업이고 이름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정경유착 이거를 뭐 두고 비판을 뭐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지금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대본 쓸 때 바지 이게 공화국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뭐 이런 자본, 뭐 권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책임을 지고 사는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사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되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요. 그 어떤 고민들이 그냥 계속 제 안에 있어서 이거를 대중 상업 영화로 풀어봤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지사장 소재를 제가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계속 저도 그냥 현대 이제 한국 사회를 살면서 계속 한 개인으로서 뭐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축적되어 온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작가이자 감독의 입장에서 반영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것은 뭐 대단한 저는 애시당초 자체가 뭐 굉장한 뒤통수를 치는 뭐 반전 영화 뭐 이런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 한 개인과 자본과 권력 이 세 안타고니스트들이 결국 집대성되는 어떤 공통의 안타고니스트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돈과 권력 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욕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하여튼 제 의도는 어떤 대단한 반전이라기보다는 그게 점층적으로 하나씩 보여지면서 밝혀지고 한 개인의 정체성, 그 이름값에 대한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대중 장르 영화이고 그리고 이제 범죄 미스테리, 뭐 스릴러 이런 어떤 장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시기에 어떤 시각적인 또 뭐 이미지적인 어떤 재미나 혹은 그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우선 이름값이라는 주제를 그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적인 지옥, 그 나락이라는 그 모습이 그냥 뭐 평범한 감옥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영화적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미술팀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